안에서 이 가스를 어떻게 인지할까? 만약에 그 가스가 많아지면 장에서 바로 간으로 순환해서 혈액이 그쪽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압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잘 먹으면 약이고 잘못 먹으면 독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배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궁합이라고 말하죠. 음식에 궁합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궁합은 뭔가 이제 뭔가 구색이나 이런 것을 맞춰줄 때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배합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까요? 좀 아리송하다, 그렇죠? 애매하다라고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똑같은 음식인데 그 음식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성분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를테면 음식을 삶아 먹을 때와 생것으로 먹을 때, 그 다음에 구워 먹을 때, 그리고 설 익혀 먹을 때, 음식은 똑같은 재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고구마를 먹을 때 군고구마, 찐고구마, 그 다음에 생고구마, 그 다음 요리한 고구마, 고구마 부침 5개를 먹어도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먹었다. 맞나요? 이게 한 가지일까요? 우리 이정화님? 아니요, 5가지요. 5가지 맞죠? 네. 왜 5가지일까요? 생리적으로 그 5가지 모두가 소화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우리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연 채식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의 그 5가지, 그렇죠? 익힌 것과 구운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 몸이 먼저 반응을 할까요? 어디에서? 네, 침샘에서 반응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 타액이라는 이 놀라운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제가 있어요. 특별히 이 타액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하선이나 그 다음에 타악선이나 하악선에서 나오는 이제 타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사람은 고기를 먹거나 곡식을 먹거나 그것이 어떻게 조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그런 반응도가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배합의 문제인데, 채식을 하면 다 괜찮아, 다 좋아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채식을 하면 다 좋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배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배합을 혹시 느껴보셨어요? 여기서 이제 식사하실 때 배합, 왜 이거 이렇게 먹지? 나가시면 아마 그냥 가시면 똑똑같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의 배합을 한번 잘 보세요. 과일하고 채소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과일하고 채소, 이 강의 안 했으면 드실 뻔했죠, 나가서. 네, 과일하고 채소를 같이 먹으면 위에서 산을 발생해요. 그래서 과일하고 채소를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썩습니다. 굉장히 빨리 발효가 돼요. 그래서 위장 안에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음식물이 부패작용이 일어나요. 그 부패가 일어나는 순간 십이지향으로 내려가고 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가스가 만들어져요. 그 가스가 보통 우리가 배가 빵빵한 거 느껴진 적 있어요?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음식은 안 먹었는데도 가스 찬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그 이상한 공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마시면 가스가 벙벙한 적 있죠? 그런 거 느껴보셨죠? 네, 그 벙벙한 거 느낀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음식을 잘못 섭취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가스가 생겨요. 가스가. 자, 이렇게 생긴 가스는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간에 문제를 줍니다. 간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간에서 이 가스를 어떻게 인지할까? 만약에 그 가스가 많아지면 장에서 바로 간으로 순환해서 혈액이 그쪽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우리가 최고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거. 네. 식사 후에 과일 먹는 것은 최고로 이제 피해야 될 최악의 식사법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식후에 뭐를 많이 먹어요? 과일을 많이 먹죠.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려면 채소를 먹지 않을 때 먹어야 돼요. 채소를 먹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과일의 산과 채소가 만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부패 작용이 일어난다. 네.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통 이제 우리는 요리를 할 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뭐를 많이 사용하죠?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사용할까요?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염분, 소금, 그 다음에 조미료, 또 뭐를 사용해요? 당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단 것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음식에 단 거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탕수육 같은 거 엄청 들어가요. 네, 탕수육.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먹는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파는 그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이 나트륨 덩어리에 조미료가, 화학 조미료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야채 반찬을 할 때 꿀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꿀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정화님? 이정화님 이렇게 이정화님 한 거예요. 네. 이정화님. 네, 말씀을 하세요. 바꿀게요. 그럼 어머니님. 꿀을 넣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 작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네. 작용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안 좋을까요? 네. 꿀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부패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꿀을 가지고 야채 반찬을 하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어느 정도의 당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가미된 당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거기에 부패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엑기스를 말씀드렸지만 설탕, 발효, 매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역시 야채 뭐 무칠 때 넣게 되면 우리는 설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넣던 야채를 그 발효 엑기스를 넣던 과당이 우리 몸에 과한 당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물론 거기에 설탕에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있고 자당도 있지만 다 떠나서 당분이 너무나 우리 몸속에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섞어서 우리가 먹게 되면 소화력이 괜찮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들어가서 간에 부담을 줘요. 간에. 췌장에 부담을 줘요. 위장에 부담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행위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 질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유기농 식사라고 해도 좋지 않은 거예요. 유기농이라 해서 과식을 해도 된다, 아니면 배합을 그렇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채소는 부패작용이 빠르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이제 환우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빵이나 떡을 자주 꿀 찍어 먹는 것은 좋을까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많이 찍어 먹는 게 좋아? 안 좋아요? 아니, 왜요? 왜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맛있다. 네. 뭐 맛으로 따지면 맛있는 건 너무 많죠.
찍어 먹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장 공부를 많이 잘하시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맛은 있는데 나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 나쁘다고 알고 어떻게 나쁘다고 알고 계시죠? 그 꿀이 그렇게 음식하고 같이 들어가서 뭔가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꿀이 어떤 것과 결합했을 때 좋은 작용을 아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레몬에다가 꿀을 가지고 재면 레몬이 그 레몬의 좋은 성분들이 꿀로 다 배어 나와요. 이걸 이제 꿀 자체 삼투압이라고요. 삼투압.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만들어 봤어요. 꿀로 레몬이라든지 뭐 바나나라든지 그다음에 귤이라든지 아니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건 좀 더 정확한 답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무슨 질문했었죠? 꿀이 같이 먹으면 왜 안 좋은지. 네. 그게 왜 안 좋은지. 제가 오늘 이 강의 안 했으면 며칠 딱 가셔서 매일 꿀 찍어 드실 뻔했어요. 누구나 다. 네. 근데 솔직히 맛있어요. 가끔. 네. 어떤 분은 밥에다 꿀을 말아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멀리 있는 저랑 거리가 먼 분이 아니고 저희 사돈 어르신이 그렇게 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약간 비위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못 하거든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한번 내가 꿀을 떴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 벌에서 꿀을 뜬 날, 이제 새로 꿀을 뜬 날 한번 비벼봤어요. 야채를 안 먹고 그래도 비벼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꿀밥이더라고요. 밥이 꿀맛이에요. 네, 꿀에다가 현미와 비벼 먹으니까. 하지만 진짜 드셔보세요. 약과는 어떻게 드세요? 약식은 어떻게 드세요? 그거나 그죠? 약식이나 꿀밥이나. 네, 맞죠? 약식에는 보통 이렇게 설탕이었잖아요. 아무튼 약식인 그 밥에다가 단 것이 버무려져서 먹는 거나 아니면 거기서 가루 내서 떡에다 단 것을 넣어서 먹는 거나 밥을 해서 꿀을 말아서 먹는 거나 그건 차이. 아무튼 느낌은 그럴 것 같은데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끔 한 번씩 꿀을 찍어서 먹는 거는 야채와 꿀을 함께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나아요. 하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알려드릴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혹시 아세요? 그 답을?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서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뭐라 그랬었죠, 제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뭐라고요? 탄수화물. 근데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제 섭취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를 먹었다라고 몸이 인정을 할까요? 딱 한 가지. 단어 하나. 뭐를 먹었다? 얘는 오늘 뭐를 먹었지? 그렇죠. 당을 먹었다. 당을 먹었구나 라고 다른 건 다 분해시켜버리고 더군다나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되고 섬유질은 수세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씻어내고 우리 몸이 인식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얘는 오늘 또 단 것을 먹었구나. 꿀을 먹어도 단 거, 과자를 먹어도 단 거, 설탕이 안 들은 떡을 먹어도 단 거, 현미밥을 먹어도 단 거, 흰밥을 먹어도 단 거. 맞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알고 그것을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흰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그 영양소가 빠져버리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먹고 나면 혈당 피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겠죠. 아주 빠르게 쫙 올라가겠죠. 올라갔다가 굉장히 빠르게 뚝 떨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똑같은 당인데 우리 몸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시간과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도 다르고요. 더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당분을 먹으면 우리 췌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 이게 하나의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라고 치면 세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영양소가 들어가도록 인슐린이 나와서
여기에 똑똑똑 노크를 해주는 거예요. 쉽죠?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네, 당뇨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아주 제가 쉽게 강의를 하는 게 이거예요. 당뇨병은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겉에 돌다가 소변 나온 것이 당뇨병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당뇨병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죠. 이게 당뇨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람들은 당뇨병 하면 췌장에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인슐린 주사도 맞고 당뇨 약을 먹죠.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어도 치료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이 생리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아주 정말 간결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꿀하고 곡식하고 먹으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꿀을 먹었어요. 꿀하고 곡식을 같이 먹으면 그러면 꿀도 당분, 아까 누구도 당분이에요? 떡도 당분, 쌀도 당분이에요. 근데 같이 먹었다고요. 같이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서는 둘 중에 이거 다 어차피 쓸모없어요. 그렇게 많은 당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맞죠? 필요한 거 이상으로는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피하 조직에 저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많이 먹고 살 찌는 사람 두 가지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많이 먹고 살 안 찌는 사람은 왜 안 찔까요? 몸에서 뭐 하지 못한다? 흡수하지 못한다. 간단하죠? 그리고 많이 먹고 살 찌는 사람 몸에서 그것이 저장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살에 대한 거?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당분을 먹게 되면 쌀과 현미밥과 당분을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은 쉬운 것을 택하게 돼 있어요.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소화하기 쉬운 것은 꿀일까요? 쌀일까요? 뭐예요? 쉬운 게? 꿀이죠. 꿀은요, 위에서 흡수가 돼버리니까 크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당분을 먹으면 인슐린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그렇죠? 위에서는 소화기관에서는 그것이 흡수가 되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세포 안으로 공급을 시켜야 돼. 그러면 공급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꿀하고 밥하고 같이 먹었는데 지금 몸에서 원하는 당분은 전분에서 얻어지는 당분을 원합니다. 전분에서 얻어지는 당분. 근데 우린 자꾸 설탕이라든지 꿀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서 당을 넣어주는데 몸에서 그거를 가지고 열량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영양소들을 모두 다 함축해서 몸에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것만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치아도 썩고, 단 것만 많이 먹으면 당뇨도 오고, 혈액에도 문제가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꿀하고 밥하고 같이 먹었을 때, 뭐 우리가 반대로 꿀도 당이고 밥도 당이야 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먹어도 된다고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두 개가 같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를 먼저 소화를 시키고 나면 나머지 인슐린이 뭐하다? 부족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꿀과 떡, 꿀과 빵, 꿀과 밥은 같이 먹으면 그렇게 좋지 않다. 이게 이제 소화의 생리학의 아주 정말 제가 생각할 때요, 아주 정확한 이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통 이제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30분이면 40분이면 과일이 소화되니까 과일을 먼저 먹고 이렇게 그 밥을 먹어도 될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혹시 간혹 방에다가 귤이나 뭐 사과나 과일을 갖다 놓고 방에서 몰래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혹시 드셨나요? 잣은 드셨지만 저 기억력 좋죠?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과일 드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밥을 남기시더라고요. 왜 남기시냐 여쭤보니까 과일을 먹고 왔대요. 과일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식사하기 전에 과일을 먼저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식후는 피하자. 식사와 함께는 피하자. 근데 식전에는 뭔 상관이야 라고 이제 위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나름대로 전문가라 하냐면 아, 전문가라 하는 분들이요? 네, 약간 저는 비전문가라 네, 딸리는데요. 그럼 제 이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몸은요, 소화할 수 있는 이 제한된 소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액이요,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액이 질이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생리학의 견해는 그래요. 그러면 소화액의 양으로 치면 하루에 몇 리터 나올까요? 몇 리터 나올 것 같아요, 소화액이? 네? 8리터. 몇 리터요? 8리터. 몇 리터요? 5.5리터. 어디서 그렇게? 아, 저는 8리터라고 말했는데. 네. 나중에 나가셔서, 아, 여기 방 원장에 5리터 나온대 라고 하지 마세요. 곤란해집니다. 네. 8리터가 나와요. 타액에서 1.5리터 대략, 위에서 1.5리터 이런 식으로 쓸개즙에서 800cc 쭉 다 합쳐보면 8리터가 대략 8리터가 나와요. 8리터가 나오는데 8리터가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소화액은 언제 나올까요? 아침에 나옵니다. 아침에 잠을 다 자고 몸이 이제 충전을 하고 위가 세팅이 되고 소장이 세팅이 된 다음에 다시 소화액이 다시 셋업이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소화시키기 아주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일을 먼저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먹는다. 물론 두 개를 꼭 먹어야 된다면 후에 먹는 것과 함께 먹는 것보다는 먼저 먹는 게 나아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식사에서는 전에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뭐가 나와버렸다? 인슐린이 나와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벌써 그것을 반응하는 그 당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식사 전에 과일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예 안 드셔야 돼요. 특히 암 환자들은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좀 무리한 것과 암 환자가 좀 무리한 것과 다를까 안 다를까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번 아팠던 분이나 한번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한 것과 그다음 건강한 사람들이 무리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지켜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연 채식하다가 고기 먹고 싶어서 몇 달 동안 채식하다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 응급실 실려가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뵌 몇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몸이 약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다고요. 그리고 또 깨끗한 사람들에게도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담배라든지 옆에 누가 담배를 핀다. 간접 흡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합의 그 부분을 좀 인식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혹시 견과류가 있죠, 견과류? 견과류를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과류가 이제 보통 어떤 성분이 있죠? 탄수화물과 지방질과 단백질인데 대부분 지방질 아니면 단백질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게 사실인데요, 뭐. 네. 아주 많은 지방을 갖고 있어요. 특히 잣이라든지, 호두라든지, 그다음 또, 캐슈넛이라든지, 아몬드 단백질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견과류를 과연 얼마큼 먹어야 될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뭐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가끔 나도 모르게 막 한 대쯤 먹는다든지 반대로 이만큼만 먹어도 큰일 난다고 생각하든지 두 부류가 생겨요. 그렇죠? 네. 혹시 얼마큼 드셔야 되는지 아세요? 대략? 견과류를 얼마큼 드셔야 될까요? 어디 이상한 정보는 많이 갖고 오셨어요? 네. 한 주먹? 네.
그러면은 키가 190인 사람도 한 주먹, 150인 사람도 한 주먹. 이거 뭐 좀 많이 의문스럽죠. 조금이 아니고. 그리고 40kg 나간 사람도 한 주먹, 90kg 나간. 주먹 크기가 다르다. 근데 뭐 마르고 뭐 하다고 해서요. 뭐 이렇게 집으면 뭐 거의 그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뭐 80kg 나간다고 배가 더 집어지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런데 뭘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죠. 식사.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를 하는 그 식사의 한 10분의 1 정도. 네.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10분의 1이나 15분의 1 정도를 드세요. 10분의 1에서 15분의 1. 근데 이제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바꾸시면 됩니다. 꼭 7개, 30g, 25g 이게 아니고요. 내가 식사하는 양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식사를 뭐 밥 한 공기에 반찬 몇 가지 먹는다. 거기에 진짜 호주 몇 쪽 이렇게 드실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의 양이나 뭐 잴 필요 없지만 견과류는 소량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현미를 드시고 콩을 드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식을 잘 하시면은 견과류를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견과류는 얼마큼만 먹자고요? 소량 먹되 이제 견과도 성질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땅콩 같은 견과류는 막 많이 먹어도 되는 견과류가 아니고 잣이나 호두 이런 것들. 근데 아몬드는 좀 더 드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견과를 이렇게 소량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처음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 정도 그리고 한 15분의 1 정도 대략 한 끼 한 스푼이나 뭐 한 스푼 반 정도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활동량에 따라서 또 겨울과 여름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거나 조금 먹는 거 이거는 두 가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먹을 때마다 이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는 조금 더 드셔도 되고 때때로는 안 드셔도 되고 이렇게 견과류를 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콩 있죠. 콩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콩국을 매일 먹어야 되냐? 이렇게 또 얼마 전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요. 콩국을 매일 먹어도 되냐?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이제 한 200cc 그렇게 콩을 먹으면 좋을까요? 과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네? 콩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콩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콩을 우리가 한 대접씩 매일 이렇게 먹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견과류 있잖아요. 우리 들깨, 아마씨 이런 거 드실 때 견과류 너무 중복되게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또한 호르몬 계통들의 암 환자들 뭐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아니면 뭐 또 난소암 그 다음에 전립선이 안 좋은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순간 한번 딱 안 좋아지는 게 딱딱딱 올라가요. 이해하시겠죠? 한번 그 몸에 부하를 주는 거예요. 몸에 굉장히 무리를 주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딱 한번 올라가서 쭉 가고 또 올라가서 쭉 가요. 네.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생활에서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